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서초해봄 시간이죠. 두 분 나와주셨어요. 이승훈 변호사 그리고 전홍규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 중요한 내용,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해서 현재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 권한이 집중됐고 사실상 이렇게 전행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 동안 금지한다. 5년이면 좀 길긴 기네요. 네. 그리고 법관 정직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좀 높이겠다. 뭐 이런 게 골자인 것 같은데 가장 변호사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법원 행정처 폐지죠. 네네. 이제까지 법원 행정처가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리하면서 사실상 판사들이 독립하여 재판한다라고 했는데 네. 법원 행정처 눈치를 엄청 봤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네. 아니 검찰 개혁은 그렇게 하고 검찰청도 폐지하자고 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관이 아니었나 네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법조인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걸 우리 대학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마치 성역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네. 야당 후보를 그냥 제거하려고 하는 작전이 펼쳐졌었잖아요. 네. 파기환송.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환송도 며칠 만에 하고 바로 서울 고법에 바로 네.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법원이 바뀌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안 바뀌니까 법원 행정처 폐지가 이번에 핵심인 것 같고요. 뭐 법관 정직 뭐 2년 정도 뭐 이건 뭐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다만 네. 사건 처리 수임 5년 제한인데 이게 이제 5년 제한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 헌법재판소로 갈 여지가 좀 높아요. 헌재로. 예, 네. 그러면 5년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서 위헌이 되면 네. 다시 1년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튼 이번에 사법 정상화 TF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데 혹시 위헌이 나올까봐 이것저것 다 고민하고. 엄청 고민해서 조금은 한 발 후퇴했는데 그래도 위헌이 안 나와야지 진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법개혁 TF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퇴직 대법관 지금은 그 사건 수임을 한 1년 동안 1년 제한이고요. 1년밖에 안 돼요. 네. 보통 공무원들 보통 나오면 한 2, 3년간 뭐 제한하고 이런 게 일반 아닌가요? 이게 과거에 이게 이제 좀 제한을 한 3년인가 했다가 위헌 판결이 나와가지고 다시 줄여서 1년으로 바뀐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바꿨구만. 예. 근데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또 법관 출신들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자신들의 먹거리이기 먹거리네. 때문에 네, 밥그릇. 저는 5년을 제한하는 게 통과가 돼서 올라가면 헌재로 가면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한 3년 정도면 위헌 판결 때리기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뭐 헌재라고 해도 사실은 저는 그 윤석열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뭐 이진숙부터 각종 그 검사들 그리고 한덕수 다 탄핵 일일이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사실은 윤석열 외에는 제대로 처리한 사람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늦춰서 그 했었죠. 완전히 피를 말리다가 네, 정말 피를 말린다는 네. 표현이 딱 맞았었죠. 6개월 4월 만이었나요? 네. 정말 피 말려서 했잖아요. 게다가 헌재로 가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요. 헌법재판관들도 나오면은 변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본인들이 그러면 헌재 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들도 5년 동안 제한을 받는다? 네.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참 네, 자기 밥그릇은 역시 사람들이 못 건드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힘들이 필요한 건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법원 행정적 폐지가 가장 그 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꾸만 사법부 독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독립을 갖다가 해치지가 않습니다. 네. 행정만 하는 거잖아요. 행정 부분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고 네. 재판에 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재판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게다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제도라는 거는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요. 네. 게다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 법관들, 특히 대법원에서 보여준 행태들이 네. 과연 이대로 이 제도가 유지돼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제도 변화가 와야 되는 거고 일부 좀 과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를 바꿔보고 네. 그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때 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또 상권 분립은 무엇인가요? 서로 견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입법부라든지 행정부는 견제가 되고 있죠. 왜냐? 특히 입법부 같은 경우도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하면 헌법재판소에도 위원으로서 네. 그 기능을 제한할 수가 견제를 있잖아요. 받죠, 서로. 게다가 네. 행정부의 경우에도 아직 도입되진 않았지만 감사원의 같은 경우도 감사원을 뭐 국회로 넘기자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서로 견제를 하는 건데 사법부는 견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사법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지금 구조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를 좀 견제해보자. 네.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사법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네. 들으면서도 네. 이거를 대법원장 혼자 결정하던 그 구조를 한번 좀 깨보자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그리고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안이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법관의 임명, 보직, 평정. 사실은 모든 공무원이 다 똑같지만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승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인사권은 여기 이 사법행정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이 안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일단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법관이 4명이고 비법관이 9명이기 때문에 결국 법관이 많아버리면 대법원장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법관이 많아지는 건 좋고요. 네. 다만 이 비법관이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들어가면 또 사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휘둘릴 수 있으니까. 휘둘릴 수 있죠. 그래서 뭐 변호사라든가 네. 또는 법학 교수라든가 또 비공무원들이라든가 전국 법관회의에서 추천한다거나 네. 이 구성을 다양화했어요. 그래서 정권이 뭐 바뀜에 따라서 어차피 정권 바뀌면 사법행정도 또 다 장악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행정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위헌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사법행정위에서 하더라도 이건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 네. 다만 지금 위헌 논란이 인사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냥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법권을 갖다가 사법행정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해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위헌 판결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TF에서도 이 고민을 한 것이 결국 이 사법행정위원장을 누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네.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장으로 겸임하는 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이 나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겸임하는 위주로 해서 결국 최종 결정 권한은 대법원장이 주는 것과 같은 외형을 취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위헌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흔적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헌이 될까봐 너무 걱정한다라고 해서 인사권을 다시 대법원장이 줘버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절충안들로서 지금 현실적으로 사법개혁 TF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가능성까지도 염두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하나씩 보고 있고 그 결론은 지향적 권한을 분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서 누가 높냐라고 했는데
아니 대통령은 탄핵 때 뭐 국민의힘 출신들 다 탄핵됐잖아요. 네, 네. 그만큼 국민의 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견제를 받지는 않았어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또 정당하게 고친다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어쨌든 사법행정이 누가 장이 되느냐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위원장이 누구인가가 항상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나 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과 대법원장이 직접 겸임하는 안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이 두 안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금은 이 대법원장이 들어가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내란 사태 때도 마찬가지만 윤석열이 네. 대법원장만 구워 삶으면 그렇죠. 그죠? 한 명만 구워 삶으면 맞아요. 모든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고 네. 사법의 독립이 다 헤쳐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네. 혼자서는 그 결정을 못 하게 되죠. 네. 그 결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위원회 모든 위원들한테 일정 부분 공유가 될 수밖에 없고 외부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외부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떠한 시스템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하더라도 이상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위원들이 어떠한 발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견제를 다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위원회 소지도 피하고 다양한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그 뒤에 따르는 문제들만 잘 보완한다면 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부 입김을 차단하는. 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사법부의 어떤 뭐 독립성을 외쳤지만 스스로 독립성을 허물고 사실은 이런 안이 나온 것도 사실은 조희대 때문이잖아요. 네, 지금 직위원회 저 난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다 조희대 때문이고 법원 공무원 노조가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24일날 공개했죠. 조 대법원장의 관리자 적합성 평점 점수는 1점 만점에 0.21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 입법권 견제는 0.2점. 그리고 국민 기본권 향상에 대해서는 0.2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낮은 점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노조에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노조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노조에서도 대법원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럼요. 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이를 흔들지를 않는데 지금 꼴찌라고 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이잖아요.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고 또 점수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행정처가 2위 꼴찌에서 2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제대로 된 사법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직위원 재판부 보면 예전에 구속 취소도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를 하고 그 뒤로 검찰은 바로 그냥 날짜로 변했잖아요. 네. 황당한 짓을 상호 협력하에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법원의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란 재판을 보면 막 방청석에서 증인들을 향해서 뭐 비난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변호인들이 네. 마치 사법부를 공격하거나 검찰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네. 감치 경고를 하고 너무 심하면 감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룸살롱 가서 술을 먹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네. 좀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 재판부를 고집하고 있을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네. 진짜 윤석열을 다시 한번 감옥에서 탈출시켜 줄 건지 네. 아니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의 수준에는 일어났지 않다라고 하는 판결을 네. 내리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그 판사를 모욕한 이징환 판사를 모욕한 변호사들 그냥 체포도 유치장에 갔다 바로 나왔잖아요. 실언이 네,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리고 법관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럴 땐 대법관에서 성명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판사의 권위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모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비판하니까 이제서야 지금 뒤늦게. 입장 발표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법부가 결국에는 스스로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변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 네, 네.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을 허물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장관이 얼마나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내란 특검에 갑자기 김건희 특검을 압색했다고 해서 다들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일단 첫 번째 기술적으로 특검이 특검을 압색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냥 자료 달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뭐 김건희 특검 뭘 잘못한 거야?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게 처음에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 한다니까 저 특검이 뭐 잘못했나? 네, 다들 그렇게 다 그렇게 놀랐어요.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그 영장이 없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위법소집 증거가 될 수 있죠. 아. 그렇죠?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과 관해서 서로 수사 방향이 다르고 하고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걸 갖고 왔는데 네. 그 내용 안에는 네. 우리가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당연히 내란 특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냥 줘야 되느냐 서로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어떤 내용이 대략 있는지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절차를 법원에서 거쳐서. 법원에서 절차를 다 거쳐서 받아온 자료만이 네. 정상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전화해서 야, 그거 좀 자료 좀 보내봐 이렇게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셨고, 이겁니다. 이제 내란 특검이 박성재 내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다가 김건희랑도 뭔가 메시지가 있네라는 것을 이제 정황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서, 어차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었으니까 압색을 다 하고 있었잖아요. 휴대폰이나 이런 거 등등.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확보하느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관건은 김건희 씨가 일단 내란 관련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더라도, 지난 5월에 박성재 당시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잖아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이런 거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좀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0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런 공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부인이 법무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사건은 어떻게 돼요? 왜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수사는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보는 건 뻔한 거잖아요. 내 수사 빨리 처리 안 할래? 무혐의로? 네. 그리고 빨리 내 지금 정적인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빨리 해. 그냥 망신을 줘라. 네. 그래서 내 수사를 맡게 하자. 그렇죠. 뭐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근데 이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철딱선이 없이 그거 받고 나서 다 바로 조치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집은 물갈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박성재 법무장관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냥 다 짜고 김건희 보살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검찰 네. 수뇌부를 자기 마누라 명품백 수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막으려고 한다는 게 상상을 초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전에도 생각해 보면 한동훈하고 그죠? 한동훈 네. 전 장관하고도 카톡을 엄청나게 했던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김관이라는 사람은 항상 개입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삶을 10몇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네. 너무 당연한 듯이 또 이번에도 했던 것이고 네. 거기에 박성재 장관이 바보같이 거기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배를 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영적 나는 내 지배를. 남편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뒤에서 뭐 그냥 수렴청정처럼 그렇죠. 좌지우지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장관한테 뭐 보낸 거 이제 드러났고, 사실은 우리 헌재 그 탄핵 그 심의 때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문자 보낸 거 시인했잖아요. 조태용 뭐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면서 어쨌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문자를 안 보낸 사람, 연락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을 겪었었잖아요. 최순실? 예, 최순실 국정농단 겪었는데 지금 더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아니 영부인이라고 하지만 영부인의 역할은 외부적인 것만 있는 거지 국가 행정 시스템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민간인인데.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어떻게 국정 자체에 개입을 하는지. 네. 이거는 더 큰 농단 사건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동안 해왔다. 게다가 그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었던 윤석열이었잖아요. 네.
그걸 봐갖고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수사했고 본인들이 관여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네. 나쁜 점을 다 그대로 배워가지고 네. 본인들이 그걸 다 해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김건희는 뇌물팀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뇌물팀. 뇌물을 받는 조직, 그리고 이걸 세탁하는 조직. 그리고 뇌물을 받았으면 인사청탁을 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오고 가는 거. 네. 인사팀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국민 눈높이로 얘기하면 공격팀. 네. 공격에서 이 사람들의 반발을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V0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작년 5월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는 영상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 단행된 이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관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장관이 무시당할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네, 그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첫 번째 나온 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등등 관련해서 수사팀을 이제 꾸리라고 하자 바로 인사를 내버린 게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박성재 장관이 오고 네. 얼마 안 돼서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인사권이 있으니까 검찰총장이 당연히 자기가 이러저런 인사를 좀 할 줄 알았는데 네.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본인은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건 뭐야? 왜 나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왜 네 마음대로 했어? 왜 패싱했어? 왜 패싱했어? 근데 그 패싱했던 이유가 뭐다? 결국 모든 것은 김건희였다. 네.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막아지지가 않으니 그 당시에 또 이원석은 또 어떤 라인이라고 추측이 됐었죠? 반윤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한동훈 라인이라고 또 불리우던 시절이었어요. 네, 마지막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네. 김건희 쪽에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박성재 장관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바로 발생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사실은 검찰총장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이면 사실상 크게 다 친윤으로 분류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당시에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슨 엄청나게 그 내부에서 저항을 하고 이랬던 걸로 착각하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내부의 알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원래는 네. 친윤이었고 한동훈과 함께 윤석열 사단으로서 윤석열을 보위하는데 최선을 네. 다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친한으로 간 건데 실은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뭐 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말뿐이었죠. 실은. 계속 저 말만 했어요. 그러면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고개를 숙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자기 체면만 지켰다.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윤석열이 하도 이상한 사람이어서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네. 체면 지킴요. 그래서 자신이 검찰총장 옷 벗고 나서 변호사 할 때 좀 불편하지 않는 정도 수준의 네.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마치 네. 이거 그때 생각나잖아요. 한동훈이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얘기한 다음에 서산 화재 현장이었나요? 거기 가서 폴더 인사했잖아요. 네네. 그것과 기억납니다. 비슷한 지금 그때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엄청나게 참혹한 현장에서 자기네들 그 정치적인 무대로 활용했다고 해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 저기서 폴더 인사하면서 서로 친목 다질 때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박성재 무려 장관께서 명태균 관련해서 왜 일일이 수사 보고를 받았는지 정말 이상한데 일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박성재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모 법무부 과장을 통해서 당시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명태균 씨 공천계 의혹 사건을 박성재가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저 창원지검에서 하는 걸 굳이 장관이 일일이 보고를 받았을까? 그렇다면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럼 누구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또 돌고 돌아 김건희예요. 또 김건희예요. 무조건 김건희로 끝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창원지검에서도 누가 그때 지검장으로 갔습니까? 네, 뭐 지금
다 알고 있는 네. 그런 그분이죠. 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태균 사건과 관련돼서 이 명태균의 모든 사건의 중심은 또 누굽니까? 또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여부 이 부분과 대해서 수사가 될 것 같으니까 막으려고 계속 노력했고 잘 막아지지가 않으니까 누군가를 창원으로 내려보냈고 그 창원에서 이거를 또 덮으려고 최대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위에 계속 보고가 올라갔고 네. 그 보고를 장관이 받아서 또 김건희한테 했고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김건희가 무리하게 개입을 했고 김건희의 범죄를 숨겨주기 위해서 네. 국가가 나섰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서 김건희를 방어해주고 있었다. 네. 그냥 그거밖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장관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쪽팔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 네. 그 기저에는 황금폰이 있었던 거예요. 아, 황금폰. 명태균이 황금폰이 밝혀지면 김영선이가 공천되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여론조사 1위에 오르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황금폰을 숨기고 싶은데 자꾸 황금폰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잖아요. 검찰이 스스로 괜찮다고 네네. 뭐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면 뭐 파괴된다 이런 말도 맞아요. 했고 네네. 뭐 무덤에다 숨겨놨다는데 나는 그때 이 황금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태균이가 협박하면서 나 구속시키지 마 했는데 윤석열은 그걸 택한 것 같아요. 구속시켜서 입을 입을 막고 막겠다. 이 황금폰이 나오지 않길 바랬는데 네네. 입도 못 막고 황금폰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내란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누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때 그렇고죠. 저희 마누라는 몰랐어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굳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묻지도 않는데 왜 말을 해요. 자기 말. 마누라는 끝까지 살리고 싶었던 거고 그 마누라가 거기 갔다는 거잖아요. 피부과인지 성형외과인지 가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네. 증거 확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증거 확보까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어쨌든 관저에서 술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뭐 비상대권 얘기하고 했으니까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관저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네,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영상을 더 볼까요? 명태균 씨가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또 오세훈인데요.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오세훈 시장한테 해서 내 연락처를 받아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보면 구체성에 있어서는 일단 명태균 씨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 이제 오세훈은 뭐 왔어도 안 봤다, 내가 연락한 적 없다, 대충 약간 뭉뚱그리듯 발언하는 게 많은데 명태균 씨는 식당 이름, 뭐 메뉴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편을 든다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명태균 씨 진술에 조금 더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물론 이제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명태균 씨는 본인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건 맞죠. 네네.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네. 사건들을 보면은 뇌물범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증거가 잘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네.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잘 나오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근데 누가 더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진술을 하고 있느냐. 네. 거기다가 뭐 우리 국정조사 때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다 다양하게 보면 명태균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에 오세훈이 그 앞에 있거나 그 즈음에서는 제대로 반박을 못합니다. 오세훈 네, 시장이. 네, 네. 그러고 있다가 한참 뒤에 따로 혼자 얘기할 때. 예, 이야기할 때나 뭐 그때서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만 네. 막상 내용은 들으면 별건 없거든요. 근데 막상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해명이 되질 않아요.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본인한테 이때잖아요. 근데 잘 모른다. 근데 모른다는 건 결국 자기가 다 알고 했다는 거를 뭐 자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일단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모든 정치인이 자주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서 김건희도 그렇게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보냈으니까 예의상 네네 감사합니다 정도 얘기를 했었고 뭐 받아도 무시했다고 보지도 않았다. 이게 김건희 측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세훈 시장 측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내러티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명태균이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12개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자기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네. 여기 6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6개.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죠. 많죠. 안 봤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네. 저는 카톡을 안 보는데요. 라고 하기에는 변명이 좀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과 명태균이 통화 과정에서 나 돈 빌리러 2천만 원 빌리러 김한정 만나러 간다. 네. 라고 했고 그날 그 경복궁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김한정 씨의 카드가 끊어졌는데 네. 그 카드가 끊긴 경복궁이 오세훈 집 근처에 김한정 씨가 결제했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났다는 게 확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한정 씨가 갑자기 명태균한테 전화해가지고 3,300을 줬으면 네. 아니,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겠죠.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당연히 오세훈이나 오세훈 측에서 가르쳐 줬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 뭐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실한데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결국 돈을 준 사람은 김한정인데 네. 나는 그냥 내가 여론조사 결과 보고 싶어서 돈 줬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라고 하고 있고. 나 혼자 궁금해서 그냥 돈 주고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죠. 나는 경복궁에서 오세훈 안 만났는데요. 하면 네. 사실상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철원 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세훈의 최측근이에요. 네, 정무 제가 부지사. 기억하기로 아마 그때 뇌물로 비리로 해서 구속됐다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강철원 씨가 나는 명태균 만나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어서 만나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특검에서 김한정과 강철원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네.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부족했는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오세훈을 위해서 진술을 해주면 실은 특검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세훈이가 지금 미꾸라지처럼 좀 잘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뭐 명태균 씨 대책점에 있는 명태균 씨를 제외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철원 그 정무부시장 그리고 김한정 씨는 아직은 워딩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될까요? 두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려고는 할 거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보호가 안 되면 본인들도 크게 다칠 거거든요. 아, 같이 들어가니까. 예, 같이 네. 들어가니까. 근데 다만 특검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정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네. 뭐 모든 거를 자백하고 네. 자기의 뭐 선처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미 조금 때가 늦었습니까? 많이 늦었고 그렇습니까? 다만 왜냐면 너무 깊숙하게 개입돼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오랜 기간을 했잖아요. 그럼 오랜 기간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함께해서 때가 많이 같이 묻은 사람들은 걸릴 게 자백하기가? 많죠. 아.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서초해 보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변호사 그리고 전원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